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 진중권 교수는 거침없고 당찬 언행과는 달리 소년처럼 여리고 수줍은 분이었습니다. 또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정학을 3번이나 당하고 내신도 4등급이었다고 합니다. 까면 깔수록 궁금한 게 더 생기는 분인데요. 오늘은 우리 시대 대표 논객 진중권은 왜 고독한 독설가가 됐는지, 그에게 논객이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진중권 교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몰랐던 진중권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고등학교 때 정학 맞은 사실도 알았고 재수가 좀 없었을 뿐이에요. 남들하고 다 있는데 4등급에 불과했다는 것도 알았고, 또 유학 가서 이렇게 박사를 못 받고 와서도 이렇게 당당한 또 모습을 또 이제 봤습니다. 그 많이 사람들이 막 놀리잖아요. 막 척척석사. 야,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보고 이제 약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거꾸로 그런 반응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려고 간절하게 하다가 안 되면은 약오르겠지. 근데 제가 보니까 본인이 그냥 스스로 그냥 안 따겠다고 하고 그냥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뭐 IMF 직후였고, IMF까지는 그래도 그냥 견뎠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의료보험 또 안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그 아내분이. 예, 현지 PD, 방송사 현지 코디라 그러나요? 그거 했는데, 그거를 해서 $1,000를 벌었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산부인과 가가지고 10분 만에 $1,000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감당 안 된다. 독일도 그렇게 비싸요? 예, 그 의료보험에 안 돼 있었어요. 그 아내분은 유학 때 만나셨대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짐 싸고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왔고, 그래서 애 낳고 있는데 아내는 또 자기는 독일에 가야겠다. 그래서 가라. 그 뒤로 헤어지셨구나.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이가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다, 한 5개월 살다가 아드님은 한국어 잘해요? 그 힘들더라고요. 제가 뭐 사교육 처음으로 시켜봤거든요. 한국말 교육. 과외 선생까지 붙여가지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모국어가 이제 일본어하고 독일어가 이제 아예 모국어죠. 꿈도 독일어로 꾼다고 하니까. 근데 아버님이 목사셨더라고요. 예. 또 그것도 의외예요. 우리 집안은 다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외가 친가로 목사가 6분이 되나 7분이 되나. 아버님 목사지, 그다음에 고모 부가 목사지, 고모부 아들들 둘이 목사지, 그다음에 사촌 형이 목사지, 그다음에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할 때는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별로 목사직에는 어울리진 않는 사람인데. 그렇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우리 진중권 교수. 예를 들어서 방언하고 이런 것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때 부흥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방언 막 터지지.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다 가짜라고 믿지 말라고. 가짜 목사신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거 다 가짜고 믿지 말라. 근데 그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루시 로버캄 같은 얘기, 뭐 이런 걸 들었던 개혁 목사셨네. 네. 박정희 정권을 싫어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이장님인가 그 통장. 통장님이 그때 이제 회의한답시고 이렇게 잡지 있잖아요. 새마을 잡지 같은 거 이렇게 딱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딱 넣은 게,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박정희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는 앞에서 쫙 찢더니 짝짝짝짝 찢어져.
그게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인권 목사들 오글 목사라고 있었어요. 오글 목사가 추방당하고 막 그랬던 그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났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진 교수님이 그때 나이가 아주 어렸겠는데. 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5학년. 그리고 아버님이 중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 네. 그럼 생활을 어떻게? 생활을 어머니가 어차피 하셨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라. 별로 돈이 안 됐던 분이에요. 그리고 잡지만 찍고 막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 뭐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래도 진중권 하면 그 제일 이렇게 붙는 말이 논객 아닙니까? 논객. 진중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논객 활동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주 우연한 계기죠. 옛날에 최순실 사태 때 거기에 이제 정유라 성적 그 고쳐준 뭐 이런 거랑 관련해가지고 구속됐던 분이 있어요. 류철근 교수라고 소설가 이인화로 알려져 있죠. 그분이 그때 어떤 잡지를 했는데 거기서 나한테 이제 원고 청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악마주의에 관한 미술에 나타난 악마주의에 관한 원고를 청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나중에 잡지가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내 글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박정희 찬양하는 맥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낭만주의 시대 때는 악마가 가치전도가 돼가지고 천재가 되거든요. 천재. 그러니까 낭만주의적 천재를 갖다 그때 악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낭만주의적 천재다. 사람들 눈에는 악마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 사람 천재다. 이렇게 찬양하는 맥락 속에 내 글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항의를 해서 내가 반론을 쓰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론을 써서 보냈어요. 못 실어주겠대. 왜? 그러니까 지들이 봐도 이제 자기들 잘못이 이제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걔네들이 그때 박정희 찬양하던 사람들의 멘탈리티를 제가 그냥 사정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글이 돌고 돌아가지고 문학동맹가라는 문학 잡지가 있어요.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연재하고. 그래서 근데 그때 조갑재 씨가 또 조선일보에다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라고 해가지고 막 연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좀 까였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걸 쭉 읽어보고 또 그걸 비판하는 글을 보냈더니 요번에는 그 문학동네에서 또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원고를. 왜냐하면 그 조선일보거든. 근데 조선일보의 연재물을 갖다 비판을 하게 되면 당시 문학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 신문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책이 나오거나. 근데 신문사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친간 안내해줘야지. 그래서 거기서 또 잘린 거예요. 그래서 침을 뱉은만가 그걸로 내신 그래서 거죠. 그걸 갖다 어디로 갔냐면 그게 나중에 돌고 돌아가서 어디 갔냐면 인물과 사상으로 간 거예요. 강준만 선생님. 그쪽에 갔는데 거기는 쿨하더라고요. 더 쓰래 거기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책을 냈던 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농객하면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으로들 생각하는데 원래 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땐 글이 있죠. 그죠? 네. 그때는 이런 식의 SNS가 없었으니까 인터넷도 텍스트 기반이었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막 글을 그 예전에 뭐 SNS 트위터라든가 이런 데도 뭐 쓰시는 걸 보면 어디서 그렇게 글이 계속 나와요? 그건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 친구끼리 서로 야지 놓는 거 있잖아요. 우리 때는 이빨 쌈치기라 그랬는데. 이빨 쌈치기? 서로 모욕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서울에는? 그게 장난이죠, 이제 놀이죠. 그러니까 상대를 갖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바보처럼 막 바보 만들고. 그럼요. 저쪽에서 날 또 바보 만들고. 그렇죠. 훈련이 되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유희 코드, 놀이 코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글 쓰는데 굉장히, 특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는 글을 쓴다 하더라도 구어체거든요. 항상 대화 상황이고 댓글이 붙는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놀았던 체험 같은 게 그게 이제 잘 살려진 거죠. 이빨 삼치기 왜 이렇게 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시원하다고 하고. 이제는 더 그 얘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조금 약간 엄숙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월체를 쓰게 되면 그것 자체도 좀 어긋나는 거지. 그 예에 어긋난다라고 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미학 오디세이 있잖아요. 그 책도 사람들이 보고 이거 문체가 이러냐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건 책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게 교양서에 표본이 돼버리듯이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오디세이 시리즈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 문어책 근엄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감들이 굉장히 강했고 꼭 비판을 한다라도 이리저리 돌리고 실명 안
그래서 강준만 선생이 아마 실명 비판 때문에 떴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실명을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게 너무 일상화됐지만 처음에는 그게 이제 독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를 하더라도 좀 지키는 것도 그 선이 있으시다면서. 저는 이제 독설이라기보다 풍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유머라는 게 있고 유머는 사실은 상대의 가벼운 그렇죠. 결점을 비웃음으로써 상대도 웃고 나도 웃고 그걸 이제 코미디언들이 참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그런 거고 풍자는 아프게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를 찌르게 하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거고 되게 이제 정치는 이제 풍자가 많은데 그때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풍자는 자기보다 강한 권력을 향해서 써야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소수자를 향해서 쓰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폭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풍자. 자기를 비웃을 줄 알아야 완성이 된다. 풍자는. 내가 물론 너희들 막 공격한다 하더라도 솔직히 까놓은 내 도덕성이라 별게 있겠냐.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뭐 독설이 됐건 풍자가 됐건 그런 게 그런 비판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옛날엔 그 이유를 알았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이제 인풋, 아웃풋, 그래서 계속 피드백 시스템이 있어요. 그 피드백 시스템이 하나가 이제 비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판이 있어야지 얘가 잘못된 길로 안 가고, 만약에 비판이 없으면 이게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작동 자체를 안 하잖아요, 지금은. 사실 조국 사태 이후에 이미 광론 때부터 그렇고 조국 사태도 그렇고 저 이러면 힘들다. 이러면 망한다라고 계속 제가 경고를 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또 정권 넘기잖아요. 그럼 피드백 시스템이 먹히질 않고 있다는 거죠. 쥐똥으로 늘어요. 그냥. 그렇죠. 그냥 아예 그다음에 이제 수박 이런 오히려 이제 그 비판을 하면은 수박이니 뭐니 해서 뭐 비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피드백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고 막 폭주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저쪽을 보니까 저쪽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지금 거의 강성들 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냥 폭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3년 전에 민주당에 대해서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쪽에다 대고 하고 있어요. 모두까기 하고 계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반응하고 이제 저 사람들이 또 지금 저한테 하는 반응하고가 똑같아요. 그러고 한다면은 이게 어차피 비판이라는 게 먹혀서 코스를 수정하는데 도움이 돼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보람도 있고. 근데 괜히 저 사람들 승질만 긁는 게 되고. 그렇죠. 그럼 뭘 의미가 있냐. 요즘은 그런 회의가 있어요.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 욕만 먹고. 그럼 이 분위기에서는 그 농객의 역할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겠네. 실제로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시민사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중간지대에서 상식과 합리성의 입장에서 평가해주는 그런 그 이른바 공론의 장이라는 게 좀 있었고, 그걸 담당하던 지식인들이 있었고, 또 그걸 담당하던 시민단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노무현 정권 때만 해도 시민단체가 노무현 편 만든 게 아니거든요. 또 노무현 정권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논평 낸 적이 있나요? 없죠.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한편이 돼버린 거예요. 진영화가 돼버렸고 그다음 조국 사태 때 딱 보면 이 모든 지식인들이 조국을 옹호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 소통이 되려면 커먼 센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통의 합의된 기반. 그게 지금 사라진 거거든요. 양쪽으로 갈라졌고. 그러니까 사실 비판의 위기다 또는 비평의 위기다.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인 위기기도 해요. 그걸 담당하던 사람 자체가 없어졌어요. 사람들 자체가. 예전에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막 계속 입에 오르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게 살아있던 시절이.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야당이었으니까. 반대편. 야당이고 저쪽에서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못하는 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떤 어느 정도 옳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명분 같은 게 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아직 옳았을 때. 이 말을 써요. 그때까지. 네. 아직 옳았을 때. 저쪽이 워낙 아닐 때.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옳다는 확신이 좀 없어진 거잖아요. 옳다. 이게 뭐지?
그럼 결국은 딱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결국은 공천 싸움 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자리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그냥 권력 싸움이고, 그 권력을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 자리를 누가 더 많이 유지하느냐, 여기서 놀아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냐하면 소신을 가진 정치인들이 없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옛날에는 뭐 당이 잘못하면 소장파가 나와서 안 됩니다 비판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도 뭐 소장파들이 있어서 비판하고 당 정풍 운동을 하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초선들이 더해요. 완장부대가 됐거든요. 아, 그런 면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당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나 괜히 여기 말려 들어가지고 동의해주고 그러다 나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 내에서 자기들이 지분이 없단 말이죠. 아무래도 신입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과격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또 보상을 받아요. 예컨대 개싸움 하다니까 국회의원 빠질 달아주네. 얼마 전에 이제 코인 잘하는 의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인데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가니까 초선인데 어떻게 최고위원이 됩니까? 보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누구예요? 나경원 의원 이렇게 됐을 때 나경원 씨 그때 뭐 출마하는 초선들이 막 초선들 47명이 몇 시간 만에 서명하잖아요. 이걸 딱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가 일종의 생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나쁜 의미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다. 나는 내가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다도 나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옳은 길이야. 이걸 관철시킬 거야.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이건 옳다.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정권 한 번 더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진다 하더라도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게 정치였잖아요. 그런 원칙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 원칙이 일단 있은 다음에 지키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 사실 논쟁다운 논쟁이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논쟁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논쟁을 잘 하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이게 우리 사회에 논쟁이 살아나려면 그게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국힘에서 이제 이준석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아 보수에서 드디어 이제 말이 좀 통하는 애들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쪽에서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선동꾼들 내세워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게 가능할까라는 회의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 논쟁 이걸 통해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정치를 이해하는 세력이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의 그 민주주의 이해는 거의 인민민주주의에 가깝고 그다음에 저쪽은 아예 국가주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반공이에요. 그냥 반공.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쟁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전쟁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쟁에서 뭐 대화하고 토론, 논쟁 이거 안 하잖아요. 그 논쟁 대신에 이제 물리력을 사용하는 거죠. 물리력을 생경하게 권력을 통해서 뭐 치려고 하고 뭐 검찰권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무슨 뭘 동원하거나라고 해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논쟁이라는 게 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지고 또 그걸 담당할 세력들도 이제 편이 갈라져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카먼 센스를 담당한 쉽게 말하면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 편으로 갈라져가지고 중간층이 다 이제 프로파간다가 됐고 저쪽도 프로파간디스트, 이쪽도 프로파간디스트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라는 걸 합의를 해야 수학 게임이 가능한데 2 더하기 2는 5라고 얘기를 하고 2 더하기 2는 6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냥 싸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팩트를 가지고도 싸움이 난다. 아니, 그 사실을 공유를 못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 때 표창장 진짜냐 가짜냐. 아니, 그 팩트잖아요. 옛날에는 그 팩트는 인정하고 해석을 갖고 싸웠는데. 해석을. 이제는 그 팩트 자체가 공유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도 그 청담동 술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믿잖아요, 지금. 그런데 허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허위가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접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데 이제는 그 대안적 사실이라 그러죠.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 그걸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신앙 공동체 사이비 종교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쪽이나 정치가 종교화된다. 그렇죠. 국힘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그 무당들이 있는 거죠. 뭐 김어준 같은 선무당들이 있고 저쪽에도 각종 유튜브 그 무당들이 있고 이들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고 사람들은 그 판타지 소설을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국힘이 그러는 것도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국힘에서는 예컨대 이재명이 소년원 생활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를 국힘 지지자의 40%가 사실로 믿고 있는 거. 근데 그게 40%가 나온 건 그 산이 작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그 산이 좀 더 큰 거라면. 난 전혀 50, 60, 70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퍼센티지 차이는 나지만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팩트를 제공하게 되면 팩트를 제공하는 사람 공격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어디 설 땅이 없네요. 우리 진중권 교수가. 그게 아니라 저만의 위기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실감대 공신력 1위라고 한다면 갑자기 김어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청률로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호감도랑 신뢰도를 갖다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거든요. 나한테 칭찬하는 소리 하면 내가 듣기 좋죠. 근데 그게 옳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 맞아. 호감도인데 그게 신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이 대중이 들어야 할 소리라는 게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한 사람끼리만 그렇죠. 놀고. 그러니까 이게 저널리즘의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레거시 미디어들도 우리 KBS 그렇죠. 레거시 미디어도 그들과 경쟁해야 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시청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그 뭐냐 저널리즘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 뭐 논객만의 위기가 아니라 아주 전반적인 위기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트럼피즘이 나오는 거고. 그 이전에 그 SNS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 이제 동양대 교수직 내놓으면서 이때가 뭔가 분기점이 되신 거네. 그렇죠. 그때만 해도 원래 조국 때는 제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친구잖아요. 저도 이제 그쪽의 말을 믿었거든요. 표창장이 이게 진짜다. 근데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가서 뭘까지 했냐면은 자 있죠. 자를 사서 왜냐하면 사진을 찍을 때 왜곡된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박이라고 있죠. 동근 거. 그거는 가로 세로가 일치해요. 근데 여기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직인을 찍은 게 아니라 파일로 심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거 가짜다라는 걸 알고 전화를 막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민주당 의원들, 내가 아는 사람들, 정의당 의원들 다 돌려가지고 이건 표창장 가짜니까 절대 임명에 찬성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그걸 다 알아요, 이 사람들. 알고 있는데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실망을 했거든요. 이게 이런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장을 공격하다 보니까 학교를 털들어가요. 교육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6명이 교육부를 찔러요. 그럼 교육부가 저 지방대한테는 저승사자들이거든요. 와서 다 털고 이걸 내 눈으로 본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아유 안 되겠다. 싸우겠다. 그래서 나 학교에다 부담 주기 싫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다 사표 내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싸우게 되면 정의당 소속이었으니까 당에 피해가 가니까 당에다 탈당계 내고.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일단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때부터 싸움을 시작했던 거죠. 예,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공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데 싸우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 그런 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학교가 위험해지거나 자기 때문에 당에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참 난 이해가 안 가요. 정치인들 하는 거.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진보 농객 진중권이 뭐 변했다. 뭐 변한 거 전향했다. 쥐들이 변해놓고서 나한테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저는 계속 일관되게 비판을 한 거고요. 저는 아니 가짜를 진짜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념이나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저는 아이디올로지 레이든이라고 하는데 아이디올로지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믿음 체계가 사실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경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에 맞게 자기 믿음 체계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건 놔둔 채 사실을 왜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그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표창장에 가짜인 세계가 있고 표창장에 진짜인 또 대한 세계가 있고 대한 세계로 자기들 그 허구의 세계죠. 그 세계로 다 자기들 지지자를 몽땅 다 끌고 가다 보니까 결국 정권 다 날린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의 선거에 연패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진중권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변해서 보수가 됐다 진보가 됐다 막 지금은 그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제가 볼 땐 진보도 아니고 당연히 그다음에 상당 부분이 보수적인데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닌 이상한 상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왜 외고를 보내야 되고 특목고를 보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왜 의전원을 보내야 되고 법전원을 보내야 되고. 근데 진보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그게 아니 그냥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라는 건데 뭐 지가 가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욕망을 부모가 갖고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 게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냈다며. 그래서 그러니까 개천이 살기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도 그 개천에서 살게 해야 되잖아요. 남들은 거기 개천에서 살게 하고 자기 자식은 부정한 방법 써가지고 욕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뭐지? 저는 그런 게 좀 납득이 안 가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못하고요. 듣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무섭죠. 이제는 나 엮이기 싫습니다. 엮이기 싫고.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돌리겠습니다. 페이스북에다 좋아요 눌렀다가 다시 없애는 사람들도 많고. 저요. 제가 그래요. 했다가 같이 욕 먹을 거. 발 담그면. 이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막 진중권의 본 모습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내일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사실 듣고 싶었어요. 우리 이런 대화가 안 되고 타협이 안 되는 이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야 되고 할 것인가.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마지막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독한 논객 진중권 교수였습니다.